그동안 이 용담유사, 여러분들 반드시 이 용담유사라는 텍스트는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주세요. 벌써 제5장까지 우리가 다 했어요. 이것도 상당한 분량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제6장은 238페이지, 이 238페이지부터 앞에 설명이 들어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몽중노소문답가라는 거는 이게 제1막, 제2막, 제3막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는데, 이게 수운이 어떻게 해서 탄생됐냐, 그 다음에 수운의 성장과정, 금강산 상상봉에서 도사와 해우하는 꿈 이야기, 그것 때문에 몽중노소, 그 도사하고 자기하고 이거를 문답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천도교에서 그 해설을 하는 거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은 수운이 지금 여기 남원에까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 경상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남원에 이렇게 있다가 일로 다시 가려고 보니까는 이 양반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경주 최씨 뭐 우리 아버지 최옥의 그 학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한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경주에서 왜 알아주는 놈도 없고 우리 도인들에게 재미도 없고, 지금 이제 남원 생활을 정리하고 용담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는 판에, 자기 아이덴티티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최수훈이라는 개념에서 이 아이덴티티를 새로운 각자의 모습으로 보편화시키자, 아이덴티티를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상당히 기발한 사람이지. 근데 나에 대해서는 누가 기발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고, 내가 또 나한테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자기가 맨날 용담에서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님과 이런 거의 모든 관계에서 아무리 사실적으로 접근해봐야 별 재미가 없으니까, 민중들한테 아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특별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특별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왔다, 이거를 노래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몽중노소문답가라는 작품의 성격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해 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자기 엄마 아버지가 아니라 어느 늙은 노인들이 이제 늙어가지고 자식이 없어, 슬라에 자식이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죽게 생겨 됐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두 노인네가 지성을 들여가지고 애를 얻었다, 이런 얘기들은 항상 내려오는 거니까, 그런 신화적이고 민담적인 요소를 도입을 해가지고 자기 출생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천도교 도인들이 이런 걸 받아들이질 못해. 이게 수운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나는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그것도 어디 가서 빌었냐? 금강산에 가서 빌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당히 자기 우선 경주에 대한 프라이드도 대단하지만, 금강산이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우리 조선 민족들이, 지금 우리가 금강산 그러면 이 금강산이라는 거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겠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금강산이라는 게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만은, 여기 백두산으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백두대간이라는 건 이거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 산경진 이런 거 찾으면서 이제 나온 개념이지만, 수훈 선생이 보면 곤륜산 여기부터 일진액이 쫙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곤륜산으로부터 그냥 지금 에베레스트 산 그냥 8,000m부터 그냥 쫙 내려오는 이 용이 와가지고, 여기 금강산이, 여기가 모든 이 기운이, 이 대륙의 모든 기운이 집결되는 이 금강산에서 두 노인네가 빌어가지고 한 소년이 태어났다. 그리고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야. 스토리가 되게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내가 보기엔 상당히 재미있는 거죠. 픽션으로 만든 거죠. 자기 삶을 픽션으로 만들어 가지고 쭉 해설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40세를 갖다 또 14세로 40을 그대로 사실은 이게 40을 이게 바꾸면 살 0살 4살이 되는데 이 지금 아라비아 숫자라면 근데 옛날에는 40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뒤집으면 바로 그냥 14가 되잖아요. 예? 그 14살에 자기가 돌아가서 돌을 깨우치는 걸로 14살에 이 사람이 도 깨우친 건 사실 40세잖아요. 40 거연 40세였더라. 맨날 거연 40 그런데 이번에는 14세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도 불공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고 이제 뭐 소동파에 쉬고 뭐고 다 갖다 그냥 끌어다가 그리고 이제 정감록이니 이런 거 그냥 다 끌어다가 그 당시에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다운 픽션을 만든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픽션을 만들었다 이거야. 여기서 결정적인 주제 나중에 다시개벽을 이룰 자는 나밖에 없다. 이걸 선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시개벽이라는 게 그 몽중 노소 문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곤륜산 일지맥의 조선국 금강산이 기암괴석 조은경 12,000 아니라 12,000복이 다 나오잖아요. 저 파미르 고원의 우뚝 솟은 곤륜산 황하의 발원점이며 서왕모가 살고 있다는 태양신의 자리 그 맥이 아시아 대륙으로 뻗쳐 대흥알련 백두산을 거쳐 조선국의 금강산에서 금강 같은 결정을 이룬다. 금강산의 기암괴석 아름답기 그지없는 경치 12,000봉의 장관을 보라.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해설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사사조로 되어 있지만은 이거를 완전히 오늘날의 언어로 바꾼 거예요. 조선 팔도의 명산을 통틀어서 하늘 아래 최고의 성지가 아니겠는가. 이게 뭐야? 당시에 조선 사람들의 금강산에 대한 관념이 그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삼각산의 양날개가 에워싼 한양의 도우 반지 벌써 400년. 조선의 국군이 달린 하원갑 이 시기에 두 남녀가 살고 있었는데 슬하의 자식이 없었다. 이게 하원갑이라는 건 내가 여기 자세하게 해놓지만 상원갑자라는 게 이 권학가에서 이미 해설했는데 하원갑은 대체로 18세기 후반이 되는 거예요. 순이 말하는 하원갑, 상원갑은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를 되게 말해요. 하원갑의 시기에 두 남녀가 살고 있었는데 슬하의 자식이 없었다. 산신령님께 제사 지내고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하다가서 세월이 지나갔다. 두 늙은이 마주 앉아 자식 없음을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도 이 세상에 밝고 밝은 천지 운수를 남못지 않게 타고났소. 그런데 우리 발자가 왜 이렇게 궁색하다고 일점 혈육도 없단 말이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 후사가 없는 것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부모님을 배울 면목이 있겠소. 아사라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훌륭한 공덕을 쌓아 자식 낳기를 빌어 후사를 잇는데 성공했다는 말은 있지 않겠소. 후사를 이은 사람 말로도 들었고 또 실제로도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하니 우리도 이 세상에다가 공덕이나 닦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부는 가산을 다 꺼내어 한마음으로 정화로운 길을 다시 모으고 팔도에 용하다는 부처님께 모두 시주하고 또 지성으로 산신령님께 제사를 지내었다. 이들이 축원을 백배로 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밤낮으로 간절히 비는 말이 이와 같았다. 지상이면 하늘도 감응하는 것이 아니겠소? 의심 말고 공덕을 닦아봅시다. 그러나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세상 말이 있으니 이왕이면 그 말대로 지혜롭게 빌어봅시다. 인걸은 반드시 땅의 연기를 타고난다고 했으니 성질을 선택해서 생활해 봅시다. 성질을 선택. 뛰어난 기운은 반드시 뛰어난 명산 아래서 태어난다고 했으니 이들이 팔도의 강과 산을 다 뒤로하고 먼저 찾아간 곳이 금강산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해서 이렇게 자기 부모들 자기 탄생을 갖다가 이렇게 픽션, 그러니까 이게 픽션도 아니지 사실. 픽션이 아닌데 이렇게 픽션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금강산의 산맥들이 형성하는 용트림 속에 좌양을 가려내어 우리 우선 집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몇 칸짜리
조촐한 초가집을 오붓한 계곡 양지 바른 곳에 나무를 엮어 지어 보금자리를 건축하였다. 그곳에서 행복하게 지내던 중 몸에 윤기가 돌더니 드디어 포태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이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달이 지나갔다. 하루는 금강산 협곡의 초옥 한가운데 운무가 자욱하더니만, 그러니까 이거 한글로 읽어도 이 원적으로 읽으면 이런 게 칩삭이 이미 됨에 이르는 집 가운데 운무가 자욱하며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해석한 걸 읽으면은 쫙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하루는 금강산 협곡의 초옥 한가운데 운무가 자욱하더니만 내금강과 외금강의 기운이 마주쳐 두세 번 진동한다. 호련히 산기가 있더니 엉에 드디어 옥동자가 탄생하였다. 참으로 빼어나게 잘생긴 남자였다. 얼굴은 관옥이요 풍채는 두목질을 박물케 한다. 이 전통적으로 아주 잘생긴 사람들의 얘기를 여기다가 해놨죠. 무럭무럭 자라나서 벌써 그냥 무럭무럭 자라나. 빨리빨리. 지금 한글 가사가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시간 개념이. 나이 5, 6 되었어라. 나이 8에는 서당에 들어가 그 많은 학업 일정의 만권시설을 통달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8살에 만권시설을 다 통달했다는 거야, 자기가. 이것도 이제 재미난 표현이죠. 공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생이지지의 선천적 재능을 방불케 한다. 드디어 나이 10살이 넘어가니 귀 밝고 눈 밝기는 사광의 경지와 같았다. 지극히 범상치 아니하였고 재기가 범인을 뛰어넘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착착. 사실 명제를 했으면 이렇게 쓰기 어렵잖아요. 자기 자랑을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재기가 과인하였기 때문에 그는 평생 효박한 이 세상을 금심치 아니할 수 없었다. 임금이 임금다우지 못하고 그를 섬긴다 하는 신하놈들은 신하답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다우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다우지 못하는 현세를 밤낮으로 개탄치 아니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현세에 대한 이렇게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수우는 출발했다 이거죠. 이렇게 탄식하는 가운데 우울한 회포가 흉중에 가득 쌓여 그 울분을 토해내고자 하여도 그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그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업을 다 버리고 벌써 아내와 자식이 있구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그냥 이게 픽션이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래서 그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업을 다 버리고 팔도 강산을 홀로 유랑하기로 작심하였다. 이건 20살에 주유 팔로를 떠난 건데 금강산에 들어오는 게 14살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10살쯤 간 거야. 그러니까 천재적인 거지. 10살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인심과 풍속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랬더니 무가 아니라 진실로 절망적인 현실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이었다. 우습다 세상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가. 천명은 돌아보지도 않고 괴이한 정감록과 같은 조선의 참설을 죽혀들며 다음과 같이 떠버린다. 이미 지나간 임진년 외란 때는 소나무 밭으로 도망가는 게 장땡이었고 최근 가산에서 일어나 정주에서 괴멸된 홍경래난 때는 그냥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살아남을 확률이 제일 높았다고 정감록에 쓰여 있었다오. 임단 때는 이 산으로 도망가는 게 상책이었는데 홍경래난 때는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오와 세상 사람들아, 정감록에는 이렇게 난리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쓰여 있으니 그 예언을 본받아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여 보세. 또 옛 참원서에는 이와 같은 소리도 있소이다. 진나라의 녹도서라는 유명한 예언서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호라 그러니까 이게 오랑캐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저 북방의 오랑.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거야. 어? 근데 사실은 이게 뭐야? 호해가 호해 때문에 망했다. 속에서 망했다 이게.
진나라를 망하게 할 자는 호이다라고 쓰여 있었소. 그래서 진시황은 장군 몽염으로 하여금 병력 30만을 거느리고 흉노를 북벌케 하였고, 그럼에도 마음이 걸려 70만 노동자를 징용하여 만리에 달하는 장성을 수축해 하였소. 그러나 장성은 오랑캐를 방비하는 것과는 무관한 짓이었어. 결국 만리장성은 헛지랄을 한 것이라고. 결국 진시황이 외지에서 황당하게 죽고 거짓으로 황위를 이은 진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 즉 2세 황제가 진나라를 망해먹은 이후에야 세상 사람들이 녹도서의 예언이 대단한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짧게 여기 돼 있으니까 참 어렵죠. 그 한글 가사가 어와 세상 사람들아 우리나라에도 일찍이 좋은 예언서가 있지 않겠소. 참서들이 한결같이 이제 궁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이라는 게 당시의 조선의 이 참혹한 현실, 민중들은 이러한 참서 정감록 같은 데에 의지해서 이렇게 도피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당시 기껏해야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 기발한 걸 내가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이 정감록 이 녹도서에 최고의 이게 가장 많은 이게 여기 이게 컬렉션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나왔는데 구하기 어려운 책이에요. 어렵게,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내가 이거 돈도 많이 주고 1, 2, 3, 4, 5, 6, 7. 그래서 쭉 가면은 이 토종 비결도 들어있고 여기 아주 다 들어있어. 징비록, 이게 그냥밖에 아니라 이 비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아주 이 전문 수로들이 많고 구라가 세야. 그러니까 이 민중의 책이라는 게 구라가 센 게 특징이에요. 아주 그런데 거기에는 거대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내가 우리나라에서 이 번역 나온 거 아주 그냥 흔하게 돌아다니는 건데, 여기 보면 말이야. 감결. 한해 윤공을 완산백으로 봉하였다. 완산백, 전라도 관찰사라는 얘기죠. 그에게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마디인 이미 어릴 때 죽고 둘째는 심, 셋째는 연이었다. 이심이 전공과 함께 팔도산수 명승지를 유람하는데 금강산 비루복에 올라 둘러보며 서로 말하였다. 천지는 음양이 먼저 주장이 되었겠다. 심이 말하기를 산수의 모양이 기이한 절승이로구나 하니 정이 말하기를 권륜산으로부터 내려온 산줄기가 백두산까지 뻗어 원기가 평양에 이르렀다. 그러나 평양은 이미 1000년의 운수를 지나 송악 500년의 땅으로 옮겼는데 요사스러운 중과 궁녀가 난을 일으켜 지기가 쇠패하고 천운이 막히어 운수가 한양으로 옮겨갔다. 그 대략을 말하겠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충신은 죽었으니 상스러운 해가 긴긴 밤을 천지를 밝히는구나. 교룡이 남쪽으로 건넜는데 사람은 어디 갔는가. 배후를 따라서 종성으로 달아나야겠다. 심의 말이 백두산에서 내려온 산줄기가 금강산으로 옮겨 안동의 태백산과 풍기의 소백산에 이르러 산천의 기가 모여 계룡산으로 들어갔으니 정씨가 800년 동안 도읍할 땅이고 뒷날 가야산으로 들어가 조씨의 1000년 도읍할 땅이며 전주는 범씨의 600년 도읍지가 되리라. 그러다가 송악으로 되돌아와서 왕씨가 부흥할 땅이 되겠는데 나머지는 자세하지 않아 고찰할 수 없다 하였다. 뒷날 삼각산 100군데에 앉아서 하고 나가니까 이게 간단한 구라지만, 이게 구라가 근거 없지만 스케일이 이게 그야말로 저 우주에서 이거 뭐지? 그치, 구글 같은 거를 그냥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스타일로 이게 돼 있거든, 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게 쓴 게 아니라니까, 이 구라가. 그런 걸로 여기 까뜩한 거예요, 이거. 이 정감록만 연구하려도 머리가 다 허옇게 씌워버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만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민중으로 내려가면
구라가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뭔가 인사이트가 있다. 인사이트가 있어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기 뭐라, 한심하도다. 관장을 팔아먹는 세도자 놈들도 마음 한구석에는 궁궁 생각으로 가득하고 도망갈 생각만 한다는 거죠. 궁궁으로. 돈과 쌀이 창고에서 썩어나는 부유한 첨지 양반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궁 생각으로 가득하고, 유리걸식하는 불쌍한 패가자들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궁궁 생각으로 가득하다. 모두가 궁극으로 도피할 생각에 미쳐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 바람결에 떠도는 가짜뉴스에 현혹되어 부유하는 인생들이 어떤 자는 궁궁천을 찾아가고, 어떤 자는 만첩산중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가고, 또 어떤 자는 서학에 입도하여 안전을 꾀하곤 하는데, 이들 모두가 이기주의 각자위심에 빠져 하는 말은 한결같이 이러하다.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 합리적 대화나 혼란 타개에 대한 공통의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시비는 해결될 길이 없이 날로 분분해져만 간다. 날이면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사람 사는 꼴이 그 모양일 뿐이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나 똑같다니까, 이 수훈이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사회의 현실이나 그 당시 전부 뭐냐면, 돈 많은 놈이나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도 속으로는 다 이게 망해먹을 나라에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궁궁천을 찾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현실 도피주의만 있고 현실을 타개하는 건 없다. 서학까지도 전부 그런 도피다 이거야. 여기서 내가 동학을 발심하게 되었다라는 그 어떤 사회적 현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 픽션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지금 더 신나게 활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노소 문학가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255페이지. 세상 구경하다 보니 이게 도무지 아닌 듯 싶다. 아서라 도대체 팔도 구경할 게 뭐냐. 이 현실을 내가 아무리 봐야 뭐냐. 고향이나 돌아가서 제자백과 시경서경이나 외워보자. 세상 일에 찌든 마음을 공부로 씻어보자꾸나. 내 나이 14세라. 여기 40세를 갖다가 거연 40대였더라를 갖다가 여기서 14세로 바꾼 거야.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말리로다. 그런데 기나긴 세월 동안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이미 요순과 같은 이상적 상황이 나와 다스린다 해도 인정을 베풀 수가 없는 꼴이요, 공맹의 덕으로 설득을 하려 해도 이미 씨알맹이도 맥히지 않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성인이 나와도 공맹이 나와도 지금 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완전한 아노말리, 하나의 카오스에,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들어갔다 이거야. 그동안 가슴에 오락가락했던 여러 상념들을 일시에 다 쓸어버렸다. 그러고 나니 몸과 마음이 비어 비틀비틀 걸어오게 되었다. 비틀비틀 금강산 상상복에 당도하여 잠깐 앉아 쉬었는데 그만 호련히 잠이 들고 말았다. 꿈에 새 깃털로 만든 옷을 입고 펄럭이는 한 도사가 나타났다. 그 도사는 나를 간곡히 깨우치는 듯 다음과 같이 말을 건넨다. 아름다운 소년이여, 수없는 골짜기와 산봉우리가 첩첩히 겹쳐있고 인적은 끊어져 고요한데 그대는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뇨? 그대의 몸을 닦고 집안 살림을 돌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거늘 수신제가를 하지 않고 강산만을 두루 다녔단 말인가? 어차피 효박한 이 세상에서 사느라고 낑낑대는 사람들을 대거리 할 것이 무엇이며, 살기 어려운 가련한 세상 사람들이 이제 궁공을 말하며 성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비웃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가 타개해야 할 본질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냐. 때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탄하는 부정적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쳐다보라. 임진왜란과 홍경래 봉기 시절에 관해서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었으므로 송송가가라는 말의 실상을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외치고 있는 이제궁궁의 이상초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과연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진실로
문제는 그러한 장소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천운이 뒤바뀌고 있는데 그 대세의 변화를 보지 못하고 뭘 걱정하고 있는 것이냐. 근심 말고 돌아가서 시운이 윤회하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아라. 12제국이 서로 약탈하고 괴질이 콜레라와 같은 계질이 성행하는 이 시대의 운수야말로 다시 개벽의 확증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위기 상황을 우리가 이용해서 새로운 국운을 개척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지 않겠냐. 태평성세가 다시 정해질 것이요 나라가 풍요롭고 백성이 편안해질 것이다. 개탄하는 마음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서서히 사태를 관망하고 점차적으로 일을 해나가라. 하원갑 지나가면 상원갑의 호시절이 도래한다. 그때 반드시 만고에 있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무국대도가 이 세상에 생겨날 것이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반드시 억조창생 수많은 백성들이 다 함께 태평성세를 노래하는 격앙가를 부르는 모습을 머지않아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무국대도는 무궁하게 전하여질 것이다. 하느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상통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은 모른다 해도 언젠가는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꿈속에서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이 다시 개벽의 뜻을 두게 되면 금수 같은 세상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알아낼 것이다. 나는 신선이다. 언제 너를 다시 볼 수 있을까? 너 또한 신선의 염분이 있는 사람이니 나를 안 잊고 다시 찾아올까? 잠깨어 놀라 주변을 살펴보니 신선이 있던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고 딱 끝나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수문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보국안린의 이 동학을 개창하고 이제 다시 내가 경상도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청개해 가야겠다 하는 각오를 한 명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몽중노소 문답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다 그렇게 해석을 못한 거야. 왜? 근원적 성격 규정을 해요. 본질적인 규정을 하고 들어가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훌륭한 몽중노소 문답가와 같은 작품들이 나와야지 무슨 점괘나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역사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문을 까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런 식으로 정감록 같은 것에 의존해 가지고 이 역사는 해결될 길이 없다. 그러나 사실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이런 정감록의 문장을 깊게 들여다보면 여기는 완전히 혁명사상을 가르쳐요. 조선왕조 500년? 그거 가지고 이제 몇만 년의 지금 운세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잠깐이야. 그냥 민중을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역성혁명 같은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조선 민중들은 이렇게 멋있게 자기들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항의를 자기들의 프로테스트를 이런 걸 통해서 했는데 이 지식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오늘도 이런 민중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이걸 확실히 알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진정한 정치인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그저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식을 확보하려는 노력인데 실제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